가을에 결혼한 29살 여자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결혼 기념일인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결혼 생활이 끝이 날 것 같네요. 속에 담아둔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주절주절 쓰다가는 시댁이랑 남편에 대한 인신공격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최대한 담백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혼 전에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건 전부 저한테 다 양보하고 제 뜻대로 할 테니까 결혼하고 나면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자더군요. 본인은 옛날부터 부모 모시고 아이 낳고 3대가 같이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저는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시점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 다 드리고 상견례까지 끝낸 뒤라서 이제 본식 날짜 정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연애 2년 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해본 적 없던 사람이에요. 보통 이 정도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결혼하자는 소리를 하기 전부터 미리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연애하던 시절에 우리 결혼하면 시부모님 모시고 살자는 소리를 했었다면 그때 제가 헤어지자고 했었겠죠. 상견례까지 다 끝난 이 상황에서 불쑥 저런 소리를 하니까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속에서 욕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결혼 없던 일로 하고 남자친구에게도 너네 부모님 모시고 살아줄 착하고 좋은 여자 찾으라 하고 말았었는데 제가 파혼한다고 하니까 당시 남자친구의 부모님들께서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며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집으로 불러서 합가하고 같이 살자 설득하려고 하시는 줄 알고 처음엔 안 가겠다고 그냥 헤어지자 하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그냥 서로 갈 길이 다르구나 생각해서 깔끔하게 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2년이나 연애하고 저도 당시엔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합가만 안 한다면 예정대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상견례까지 다 마쳤고 제 주변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에게도 결혼한다고 다 이야기해놨는데 약간 창피하다는 생각도 있어서 이대로 헤어지긴 싫더라고요.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일단 한번 가서 이야기라도 들어보고 이번 기회에 제 의견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생각으로 찾아갔습니다. 막상 갔더니 시아버지께서는 뭐하러 한 집에서 번잡스럽게 같이 사냐고 그냥 너희들 나가서 살라고 하셨고 대신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너희들 힘으로 알아서 결혼하고 살라고 하셨어요. 당시에 저는 시댁에서 집을 사주든 안 사주든 아무 상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남자친구와 제가 있는 돈으로 적당한 신혼집 구해서 시작하길 바랬습니다. 저희 나이도 아직 젊기 때문에 살면서 청약에 도전할 수도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계속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모와 남편의 생각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시댁 집안에 시골 선산이 조금 있는데 2년 뒤면 산에 있는 나무를 팔 수 있답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남편의 설명을 들었더니 정부에서 정한 기간 동안 나무를 키우면 목재상들에게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팔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것만 팔아도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고 그때까지 우리가 시댁에서 결혼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엄청 아낄 수 있으니까 벌면 버는 대로 모조리 저축을 해서 3년 뒤에는 전세나 월세가 아닌 우리 집을 사서 분가를 할 수 있을 거랍니다. 딱 3년만 같이 살면 시부모님들이 나무 판 돈이랑 이래저래 보태서 1억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셨고 같이 사는 동안에 생활비 달라는 소리도 안 할 테니 아무 걱정 없이 살랍니다. 내가 너한테 같이 살자고 하는 이유가 뭐 나 좋자고 하는 소린 줄 아니? 나도 아들이랑 사는 거 이제는 지긋지긋해. 그런데 우리 집이 여유 있는 형편도 아니고 너희들도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다면서 서로 조금 불편해도 3년만 열심히 돈 모아서 그때 집 사고 분가해. 그 이야기를 한참 들으면서 생각해보니 완전 틀린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당장 제가 모아놓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고 남자친구는 모아놓은 적금이 2천 정도 있었지만 작년에 새로 산 자동차 할부금을 계속 갚는 중이었습니다. 호기롭게 우리 힘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둘 다 월급도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시작한다면 언제 어느 세월에 내 집 마련하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 수 있을지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당장 둘이서 산다고 하면 집은 둘째치고 한 달에 먹고 쓰고 생활비만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이고 거기에 각종 세금 보험료와 공과금까지 합하면 한 달 고정비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시부모와 합가할 생각이 없었지만 시간을 두고 며칠 동안 생각을 해보니 점점 제 입장에서도 나쁜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같이 살다가 혹시라도 불편하면 언제든지 니들끼리 나가서 분가하고 살라고 하시니까 까짓 거 한번 해볼까? 만약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면 그냥 바로 나와서 남편이랑 따로 살면 그만이다 싶었죠. 거의 한 달 가까운 고민 끝에 결국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딱 3년만 시댁에서 같이 산 뒤에 무조건 분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저도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분가하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고 제 돈은 따로 모으기로 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결혼식에 쓰는 비용 빼고는 전부 제가 갖고 있고 제가 일해서 받는 월급도 전부 남편과는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임신하고 아이 낳고 기르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아이도 우리 집을 사서 분가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미루기로 했죠. 시모는 그게 무슨 결혼이냐며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저는 저대로 시댁에서 합가하고 신혼생활 시작할 거라면 저 조건은 필수로 들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파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아니다 싶으면 결혼을 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우기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심호하는 생각이 달랐지만 당시 남자친구가 결혼은 무조건 해야겠다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었고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같이 살기에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시댁의 아파트는 아니고 몇 년 전에 갖고 있던 재산 처분해서 시외곽 전원주택에 2층 집을 지으셨는데 시부모 두 분이 무릎이 아프셔서 평소에 2층은 거의 올라오지 않거든요. 결혼 전에 남편이 시부모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2층의 방 2개를 전부 자기 혼자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게 된 이후에도 저희는 2층을 사용했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1층 살림은 청소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셔서 2층만 관리하면서 살았어요. 2층에도 세탁기가 하나 있어서 시부모와 빨래도 섞일 일도 없었고 밥 먹을 때만 1층에 내려가서 같이 밥 먹으면 되니까 얼굴 마주칠 일이 많이 없어서 괜찮더라고요. 3년 같이 사는 동안에 생활비 같은 것도 전혀 줄 필요 없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남의 집에 얹혀 산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용돈으로 매달 20만 원씩 드렸습니다. 출퇴근하면서 거의 돈 쓸 일도 없었고 정말 제 월급은 대부분 저축할 수 있었어요. 3년 뒤에 이 집에서 나갈 때까지 제 몫으로 1억을 만들고 싶었고 집 사는데 보태서 깨끗하고 아이 낳으면 초등학교 보내기도 좋은 곳으로 집을 장만하고 싶었습니다. 시부모가 약속했던 1억과 제가 1억을 모으고 남편이 1억 가까이 모은다면 모자란 건 대출받아서 괜찮은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조금 불편하고 집에서 마음 편하게 못 지내더라도 꼭 참고 살자 생각했어요. 시댁살이 하는 건 정말 생각보다 좋은 점도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불편한 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가끔 서운한 점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전부 참을만 했고 사실 합가하면서 시부모와 갈등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아니에요. 얼마 전부터 남편이랑 돈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됐는데 저는 정말 목표한 금액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지만 남편은 생각만큼 모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남편의 적금 통장을 보면서 용돈 좀 아껴 쓰라고 잔소리도 몇 번 해봤지만 전혀 모으는 돈이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3년 지날 때까지 남편은 목표 금액의 반도 못 모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생해가며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너무 돈을 많이 쓰니까 속상했고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말다툼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반년이 넘게 지나서 돈이 자꾸 비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아니 결혼 전부터 시부모에게 월급을 맡겨두고 용돈을 받아 쓰더라고요. 시모는 남편의 월급에서 일정 부분 생활비를 제하고 나머지 돈을 적금 통장에 넣어주셨고 그러니 제 계산보다 한참 적은 돈만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공짜로 살겠다는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 결혼 전에 그렇게 하자고 먼저 말씀하신 건 시부모님들이었습니다. 시댁에 같이 살면서 생활비 낼 필요도 없으니 그냥 공짜로 살면서 돈 많이 모으다가 분가하라고 하셨잖아요. 죄송한 마음에 지금까지 2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있었는데 남편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시모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따로 살지 뭐하러 제가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 있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때까지 드리고 있던 용돈을 그날 이후로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시부모에 대한 신뢰가 다 사라져버렸고 3년 뒤 시부모가 해줄 수 있다는 1억에 대해서도 정말 해줄 수 있는 건지 해줄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아버님 명의의 산이라는 곳에 집원을 알아내서 쉬는 날 친정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동산 업자와 함께 그 산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땅 팔러 온 사람 행세를 하고 그 산에 대한 대략적인 가치나 진짜 나무를 팔 수 있는지, 팔 수 있다면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워낙 시골에 있는 산이라서 땅값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얼마 안 되는 돈이었고, 부동산 아저씨께서 나무를 취급하는 목재상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분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주소를 알려드리고 언제쯤 나무를 팔 수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고, 며칠 뒤에 목재상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지금으로부터 7년 뒤에나 나무를 벌채할 수 있다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2년이 아니라 7년이 맞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그 산에 있는 나무가 소나무들이라서 심은 지 40년이 되어야 벌채 허가가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7년 뒤라서 금액을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는 없지만 기껏해야 2천에서 3천 정도 사이가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결혼 전 처음 약속했던 시간도 금액도 모두 사실과 달랐고 아예 전부 사기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남편에게 가장 먼저 따져 물었어요. 당신네 식구가 했던 약속 중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애초에 분가해서 살 마음이 있긴 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뭘 그런 것까지 알아보고 다니냐고 오히려 저보고 돈에 미치고 환장한 사람이라더군요. 그러면 돈 때문에 내가 싫은 것 참으면서 시부모 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년 뒤에 내 집 정안해서 행복하게 살 생각뿐이었는데 인생의 목표 자체가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돈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고 시부모가 3년 뒤에 1억을 해줄 수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다 하더군요. 시부모님 산에 대해서는 남편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도 저한테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된 거 7년 동안 이 집에서 같이 살자. 어차피 너도 이제 익숙해졌잖아. 괜히 돈도 없는데 분가해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 시부모한테는 화가 나는 감정도 들지 않아요. 애초에 저를 새빨간 거짓말로 속이려고 한 사람이고, 제가 모든 상황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분가해서 살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었으면서 왜 결혼을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작년 말부터 남편이 자꾸 아이를 갖자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시댁에서 사는 동안에는 절대 아이 갖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3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냥 지금 아이 가지면 임신 기간에도 시모가 돌봐줄 거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육아나 산후조리를 전부 시모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남편이 철없이 아이 갖고 싶다고 조르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본인 거짓말이 들통나서 이혼당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서 제가 빼도 박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인간과 아이 만들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했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혼인신고 안 하고 돈 관리 따로 해오고 있었던 판단이 옳았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당장 집에 들어와서 제 짐부터 빼고 그날 바로 시댁을 나왔어요. 시부모라는 인간들에게는 뭐라 따지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어서 나간다는 인사나 말도 없이 그냥 짐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이 저희 친정까지 쫓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빨리 돌아가자고 했지만, 어차피 너랑 나랑 법적으로도 남남이고 만약 결혼한 사이라고 해도 사기 결혼이니까 이 결혼은 무효라고 했어요. 뒤늦게 제가 집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전화를 해서 너는 결혼에 돈이 전부냐고, 어떻게 간다는 말도 없이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길래 마음 같아서는 전부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 시간 이후로 인연 끊고 살자고 말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부부 사이도 아니었으니 끝날 때도 정말 빠르고 간편하더라고요. 돈도 따로 관리했었고 싸우고 나누고 할 것도 없으니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뻔한 거짓말에 속은 제가 바보 같았지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어요? 남편 하나 믿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공짜로 1년 가까이 숙식 제공 받았다고 생각하면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네요. 덕분에 인생 공부도 했고 앞으로는 절대 뻔한 거짓말에 어리숙하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